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여경 작가의 상해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곧은 문학가 소운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에서 일어나는 인간 군상의 욕망을 다룬 작품입니다. 나여경 작가의 상해 편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문학관 담벼락에 기대 당신과 키스. 복지관에서 파견된 청소 도우미 김순분 씨의 에구머니나 하는 단발마가 터진 건 키스하고 싶다는 그의 문자를 채 읽기도 전이었다. 에고망 지켜라. 고양이가 가셨네 가셨어. 앙상한 줄기에서 언제 돋아났는지 모를 연두빛 잎들이 온통 담을 뒤덮고 허공에 가지를 들이운 키 큰 고목이 그늘을 만들고 있는 문학관 뒤편에 사람들이 몇 명 웅성거리고 서 있었다. 보글보글한 하얀색 털 위로 갈색 줄무늬가 적당히 섞인 고양이가 담에 몸을 걸치고 누워있다. 마치 줄에 걸린 빨아놓은 인형 같다. 제법 기품있게 생긴 품새가 문학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와는 사뭇 다르다. 약을 처먹었는갑다. 마지막 거정 담을 기 올라갈라고 악을 썼네. 와 하필 여와서 죽노 죽기를. 일주일에 3번 문학관에 청소를 하기 위해 나오는 어르신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약을 처먹은 것도 아니고 지가 여 와서 죽을라 한 것도 아니다. 누가 죽은 걸 여 던진 기제. 복지관의 청소도우미 7명을 이끌고 있는 윤반장의 말에 모두들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누가 죽은 걸 여 버렸다고요? 그렇지. 이삐다고 쪽쪽 빨 때는 언제고 버릴 땐 이리 매정한 기라. 쯔쯔. 윤반장이 죽은 고양이를 삽으로 내리며 혼잣말처럼 읊조린다. 삽에 내려진 고양이를 그대로 들고 뒷문 쪽 텃밭으로 향하는 그를 따라 사람들이 뒤따른다. 마치 조문 행렬 같다. 좀 깊게 파세요. 내 말에 윤반장이 흘낏 돌아보며 한마디 던진다. 괴안 쏘. 나는 무심하게 들리는 윤반장의 말에 대꾸 없이 눈길을 돌린다. 황홀한 꽃송이를 품은 살구나무, 우아한 향을 뽐내는 목련나무는 비밀스런 추억을 자랑하듯 당당해 보인다. 그 곁에 두 그루 은행나무를 따라 앞마당에서 대문까지 이어진 길 가장자리로 오죽이 길게 늘어서 있다. 스스로 흘러가는 작은 구름이라 칭했던 소운 이수환 선생의 생전 꼿꼿한 모습과 닮았다고 문학관을 드나드는 이들은 잘 자란 오죽을 보며 한마디씩 했다. 병풍처럼 문학관 마당을 감싸고 서 있는 오죽 아래 들쭉날쭉 도단한 쑥과 머위, 치나물이 고개를 내밀고 있고 벌노랭이, 제비꽃 등 야생화가 쏙쏙 올라오기 시작하는 잔디 위의 지천인데 천리향의 수많은 꽃잎술이 내뿜는 꽃향은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문학관 허공을 맴돌고 있다. 다 됐어요. 다복다복 고양이 무덤을 다지던 윤반장의 말이 떨어지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 흩어진다. 누군가에게 끔찍이 사랑을 받다 버려진 동물의 작은 무덤 옆에 얼마 전 뿌려놓은 새싹의 어린 잎이 수국 꽃송이처럼 한 무리로 탐스럽게 올라오고 있다. 봄 잔치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 이런 젠장, 문학관이 뭐 세렝게티도 아니고.
문학관으로 들어오던 장진환이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들며 내뱉는다. 문학관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는 토끼를 보고 한 말이다. 아침마다 놀러오는 유치원 꼬마들이 엄청 좋아해요. 토끼 보러 문학관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무국 박 차장의 말에 그의 얼굴이 짧은 순간 일그러지는가 싶었는데 곧 낮고 부드러운 말투로 바뀐다. 그런가요? 애들 놀이터가 없다 보니 이것도 다 문화적 마인드가 부재한 탓 아니겠습니까? 하하. 책 정리를 하던 나는 아침부터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 장진환에게 흘낏 눈길을 돌린다. 큰 키와 마른 몸피, 동그란 안경테. 언뜻 보면 요절한 천재 시인을 떠올리게 하는 호남형의 얼굴이다. 향토사학자, 학예사, 설치예술가, 문화행정가. 30대 후반의 장에게 붙은 별칭은 많다. 사학을 전공한 그는 병적이다 싶게 수집을 많이 했는데 세월이 흘러 모아놓은 수집품들은 여기저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되었고 그 때문에 여러 방면의 일에 빠지지 않고 연을 맺게 되었다. 그가 오고부터 조용하던 문학관이 떠들썩해졌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늘어난 단체 관람객 탓도 있지만 문학관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 향토 사학자이자 학예사인 장진환을 취재하기 위해 드나드는 기자들과 문화 관계자들 때문이었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문학관 풍경에 말없고 고든 성격의 관장과 사무국 박 차장은 장진환에게 살갑게 대했지만 나는 장에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을 의식한 장진환이 고개를 돌리자 나는 탁 소리나게 책꽂이에 책을 꽂고 그 자리를 피해 2층으로 향한다. 창호지 바른 문과 기와지붕을 얹은 소은 선생의 생가 뒤로 기와지붕을 2배쯤 넘어서는 은행나무가 사방에 초록잎을 치마처럼 펼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다. 이제 곧 사라질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전시장 옆에 딸린 테라스를 찾는 것은 어느새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20m가 넘는 키를 자랑하는 은행나무를 베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장진환이었다. 나무가 점점 커가면서 담벼락에 모자처럼 올려놓은 기와가 밀려나고 땅속으로 뻗은 뿌리는 생가의 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서 혹시 거목이 넘어지면 생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파고든 뿌리가 계속 바닥을 들뜨게 하면 집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의 일갈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생가를 걱정했다. 결국 고목을 제거하기로 결정이 났다. 거목 줄기마다 한창 돋아나고 있는 새 잎이 그날처럼 푸르다. 담쟁이 넝쿨이 뒤덮인 낮은 담 한쪽에 넓은 그늘을 만들고 있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날은 소은 선생을 기념하는 제1회 문학제가 열리던 날이었다. 한적한 곳을 찾던 나는 생가 뒤쪽 쪽마루에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앞에 돌을 쌓아 만든 탑이 있었다. 자주 보던 석탑처럼 커다랗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왼쪽에 창문 같은 통풍구를 만들어 놓은 양식이 여느 탑과 사뭇 달랐다. 석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내 앞에 언제 나타났는지 홀연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도 나처럼 백일장에 참석한 학생인 듯했다. 파란 남방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진한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이 한 그루 싱싱한 나무처럼 보기 좋았다. 잠시 나와 눈을 마주친 그가
석탑을 지나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허공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고 있었다. 저기요. 나도 모르게 그를 불러세웠다. 콩닥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있는 나와 달리 그는 무심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석탑이 왜 여기 있어요?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알아요? 석탑을 손으로 가리키며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묻는 나를 향해 그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러고는 웃을 듯 말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이건 석탑이 아니라 굴뚝이야. 그날 백일장에서 그와 그의 친구인 장진화는 각각 운문과 산문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지? 장진환의 목소리. 일부러 꾸미는 듯한 똑똑 부러지는 말투와 태도. 박 차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의 모습이 내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온다. 희미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내 앞을 장진환이 가로막는다. 채경아, 왜 나만 보면 피하는 건데? 피하긴 제가 언제. 말끝을 흐리며 눈을 돌리는 내게 맹문동이 심어진 사무국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까만 토끼가 눈에 들어온다. 장진환이 내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저런저런 하면서 혀를 찬다. 하얗고 귀여운 이미지와는 달리 문학관에 나타난 까만 토끼는 몸집이 비대하고 귀염성이 없었다. 더구나 사람을 보면 놀라 깡충깡충 도망가야 할 텐데 누구를 봐도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풀뜯기에 열중했다. 초여름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맹문동은 장진환이 문학관 앞마당에 심으라고 추천한 것이었다. 장이 왜 다른 나무나 꽃을 마다하고 맹문동 심기를 권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맹문동은 장진환이 문학관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 중 하나였다. 문제는 고양이가 죽고 난 다음 날 문학관에 나타난 토끼도 장진환처럼 맹문동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의지로 심게 된 맹문동을 꿈쩍 않고 뜯어먹는 동물을 바라보는 장진환의 눈이 토끼처럼 충혈되고 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하셨고 독재 치하에서는 언제나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었던 지난한 삶을 사셨지요. 미친. 45명의 학생들 앞에서 소은 선생의 생애를 설명하는 장준환을 바라보며 나는 낮게 읊조린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소은 선생만 해도 그래. 선생의 호처럼 그야말로 작은 구름이야. 간이 작았지. 대범하게 앞에 나서는 혁명가가 아니라 뒤에서 작은 일을 하셨다고 봐야지. 글은 또 얼마나 재미없든. 전체적으로 소은 선생에 대한 평가가 좀 부풀려진 감이 있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인물이 없다는 얘기도 되겠지. 라고 소은 선생을 폄하하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는 강의 자리나 인터뷰에서는 소은 선생을 신격화했다. 그다지 존경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소은 선생과 문학관에 그가 왜 그렇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는지 이해 못할 노릇이다. 소은 선생을 이용해 스스로 주인공 자리를 꿰차고 싶어하는 속이 빤히 보이는 장 덕분에 멀리 있는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휴일에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은 주로 가족이거나 연인이다.
문학관 마당에 햇빛을 받아 은빛 광채를 내뿜는 스테인리스 가드레일 위로 비치는 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을 보고 편지를 읽는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말 그대로 신천지. 유럽풍 상가 건축물과 대문을 돌로 만든 상하이 전통 건축물인 석고문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풍스러운 현대적인 곳 화이하이루 끝에 신천지가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벽한 변화를 추구한 신천지는 동서양의 정치, 전통과 현대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색적인 장소지. 나는 젊음과 뜨거움으로 항상 북적이는 이곳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바로 1921년 제1차 공산당 대회가 열렸던 중공일 대회지야. 원래 신천지의 이름은 일대회지에서 따왔지. 하늘 천자는 한일자와 큰대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터지와 땅지를 같은 것으로 여겨 새로운 천지라는 뜻의 신천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 중국 공산당 발상지와 현재의 고급스러운 휴식공간 신천지.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천지는 과연 이루어진 걸까? 그리고 또 한 곳 작은 골목 안 3층짜리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터.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장소가 타국에 있다는 사실. 더구나 화려한 빛에 가려져 구석진 응달에 빛이 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앉은 모양새에 내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야. 사실 이곳은 신천지를 개발하면서 자칫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지. 그저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지난 역사의 고단함이나 어두움을 말하려는 건 아니야. 단지 그대로 잊힌 기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화려함과 초라함, 전통과 현대, 자유와 억압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신천지. 새로움에 대한 적응이 더딘 나는 새로운 세상에서 잠시 길을 잃고 말았지.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신천지뿐인가? 이곳 문학관 안에서도 아이러니한 일은 다반사다. 서로 사랑하며 바르게 살고자 했던 소운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한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고양이가 버려지고 작은 생명체 하나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지 않은가. 인간다운 올곧은 삶에 대한 글의 천착함으로써 진정한 문학가의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소설가이자 시민운동가였던 소운 선생 또한 앞에서 받들어지고 뒤에서 폄하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에게 소운 이수환 선생은 특별했다. 글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소운 백일장이었고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일반 백성의 고단한 삶을 살필 줄 알았던 문학가였기에 소운에 대한 그의 경외심은 대단했다. 무엇보다 불의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 설사 그 대응이 미약했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들어가는 직장마다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를 지인들은 무능하다고만 생각했다. 비리가 판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를 모두들 딱해하면서도 외면했다. 나 역시. 내가 유능하고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나 어린 나이에 사모님 소리를 들어가며 살았던 기간은 짧았다. 식사와 섹스만 해결되면 삶이 편안한 남자와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일은 곤혹스러웠다. 그러기엔 남은 생이 너무 길었다.
지인의 소개로 소은문학관 사무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불현듯 그의 편지를 받았다. 상해의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자신의 근황. 그곳에 뒤늦게 합류한 후배에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언제부턴가 그의 짧은 문자나 장문의 이메일이 상해에서 나라를 잃고 떠돌며 구국운동을 하고 있는 남정네에게서 오는 서신처럼 여겨졌다. 그에게 아직 답장을 한 적은 없지만 아이러니한 일과 속내가 훤히 보이는 언행을 일삼는 이들을 보게 되면서 변하지 않는 고든 심성의 그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사단이 벌어진 건 20여 분 가까이 토끼 쫓는 일에 몰두하던 장진환이 결국 지쳐서 사무국으로 들어오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집단속을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보이세요? 장진환이 넘어지고 형체가 사라진 맹문동을 가리키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남자에게 다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토끼가 풀 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 매정하게 그라요. 이 문학관 주민들에게 비주고 뭐든 베풀라고 있는 게 아니오. 모양만 번듯하게 있으면 뭐 할기요. 개미 새끼 하나도 안 오면 우짝이요. 에고 동네 사람들아 여 좀 나와보소. 쬐까나 토깽이 새끼 한 마리가 풀 좀 뜯어 먹는다고 이 난리요 난리가. 토끼 주인인 머리가 희끗한 남자는 손으로 확성기 모양을 만들어 고함을 질러댄다. 아니 이거 보세요. 풀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깡그리 뭉개놨잖아요. 눈이 있으면 좀 보십시오. 예? 아따 숭악하지. 싹수 없는 것까지 우리 토순이 짓이라고 자꾸 덤태기를 씌우네. 아들 뻘밖에 안 되는 기 바락바락 대들면서 뭐? 눈? 내는 애꾸고 째보라서 못 본다. 우짤래 응? 한 명, 두 명 구경꾼이 모여들고 이제 싸움을 누가 말리거나 진정시켜야 할 때라고 느낀 순간 장이 말을 말자며 돌아서면서 남자를 향해 마누란들 온전히 간수하겠나? 라고 혼잣말처럼 내뱉는다. 순간 쌩하며 등을 돌리던 남자가 그 말을 듣고 달려가 장의 멱살을 잡고 늘어진다. 놀란 사람들 몇이 그들에게 다가가 둘을 떼어놓자 남자가 토끼랑 마누라가 무슨 상관이고 그래 내 마누라는 도망갔다 우짤래 응? 하며 흥분해서 펄쩍펄쩍 뛴다. 그런 남자를 경멸하듯 일별하고 문학관 안으로 사라지는 장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 문학관에 나타나던 토끼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엔 토끼 주인이 단속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싸움이 있고 나서 이틀 후 문학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토끼 주인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3일째 되는 날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고 문학관 후문을 배회하던 토끼 주인이 우리 토순이 못 봤냐며 붉어진 눈으로 내게 물었다. 나갔다가도 어두워지면 꼭 집으로 돌아왔는데 짐승이라도 내 그거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말끝을 흐리는 남자를 바라보고 서 있는 내 가슴이 자갈뭉치가 걸린 듯 답답해졌다. 토끼와 아무 연관없는 나도 문학관 마당의 잔디 위에 돋아난 풀 사이에 꼼짝 않고 앉아있거나 맹문동을 깔고 앉아 목만 옴짝옴짝하던 토끼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는데 주인이야 오죽하랴 싶어 마음이 내내 안 좋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학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토끼 주인을 보며 모두들 토끼의 안부를 궁금해하는데 오로지 한 사람 장진환만 내내 무심한 얼굴로 특별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휴관일인 월요일, 핸드폰에 생가 뒤편 나무 제거 작업을 알리는 문자가 뜬다.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문학관을 향해 차를 몬다. 도시 고속도로를 타고 문학관으로 가는 내내 어제 그에게 받은 편지가 떠오른다. 오늘은 손중산 기념관을 다녀왔어.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던 손중산 선생은 중화민국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지. 이 기념관은 중국 근대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손중산 선생이 1918년부터 서거할 때까지 살았던 집이야. 조붓한 마당을 사이에 두고 디귿자형으로 지은 집 입구에는 도심 속의 큰 집에 아득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어. 손중산 선생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부인 송경영이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아끼던 나무라고 해. 중국의 혁명을 꿈꿨던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소운 문학관에 있는 당신을 생각했어. 당신이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그해 여름, 뜨거운 태양빛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우린 수정산 아래 소운 문학관을 가기 위해 비탈길을 오르면서 땀에 흠뻑 젖었지. 당신 콧등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도 받아먹고 싶을 만큼 내게 소중한 사람으로 들어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든 시절을 견뎌냈다는 걸 당신이 알까? 문학관과 어깨동무한 생가 뒤편 툇마루에 앉아 소곤소곤 나눴던 그날의 대화들. 당신의 웃음소리, 새소리,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팔랑이던 나뭇잎의 작은 움직임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 우리의 첫 키스를 훔쳐보던 키 큰 은행나무, 또 당신이 탑이라 생각했던 키 작은 굴뚝은 잘 있는지. 그들의 집 뒤로 소담하게 가꾸어진 숲길을 걸으면서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더군. 손중산의 말년을 이 집에서 함께 보낸 송경영의 마음은 어땠을까? 채경, 당신이 내게 송경영과 같은 사람일 수는 없을까? 문학관 앞에 세워진 트럭과 공사 차량을 보는 순간 가슴이 심하게 요동친다. 대문이 열리지 않은 채 문학관 안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급하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작업복을 입은 4명의 남자가 전기톱과 공구함 등을 들고 서성이고 있다. 나는 마음이 몹시 불쾌해져서 CCTV가 작동하고 있고 대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4명의 남자들에게 따지듯 물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인 듯한 남자가 멋쩍은 듯이 아, 놀라셨군요. 미안합니다. 대문이 낮아서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 장진환이라는 분이 그렇게 작업해도 된다고 라며 말끝을 흐린다. 나는 장진환이란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간 듯 멍해진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무단 가택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다 나가세요. 어쩐 일이야? 쉬는 날 호출까지 하시고. 내 전화를 받고 나온 장이 문학관에 도착하자마자 빙글빙글 웃으며 첫마디를 던진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토끼 어딨어요? 내 말에 장이 비웃듯 토끼? 무슨 토끼? 아, 뚱보 검둥이 토끼? 라고 말한다. 주인이 매일 토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 몰라요? 돌려줘요, 주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토끼 이야기하려고 날 부른 거야? 그 남자가 집 단속을 못해서 마누라도 갖추라고
토끼도 나간 걸 왜 나한테 그러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점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장의 대답을 들은 나는 휴 하고 한숨을 한 번 내쉰다. 나무는요, 당신이 뭔데 나무를 베라 마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나를 향해 장이 재빠르게 돌아서며 껄껄껄 큰 소리로 웃는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지, 나무. 나무가 사라지면 안 돼요. 기운이 빠져 조용히 읊조리듯 말하는 나를 향해 장이 낮은 음성으로 말한다. 왜? 왜 저 은행나무가 사라지면 안 되지? 니들 추억이 사라질까 봐? 놀라 자신을 쳐다보는 내게 장이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며 먼지 털어내듯 툭툭 한마디씩 던진다. 경호 녀석도 저 나무를 끔찍이 생각하더니 니들 나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나무 아래서 니들 첫 키스를 나눴다며? 뭐 은행나무가 중생 때부터 현재까지 생존해온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라나. 그래서 니들 사랑도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내게 자랑을 엄청 하더라. 살아있는 화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하하. 커다란 소리로 웃던 장이 나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한다. 살아있는 화석 맞나? 경호가 제일 힘들 때 넌 더없이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 아마. 근데 말이야, 그때 경호는 의외로 담담했는데 왜 내가 경호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단 말씀이야. 피도 몸도 뜨거웠던 시절 우리 셋은 자주 어울렸다. 그때 장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내 어깨나 허리에 손을 두르는 그를 애써 외면하던 장의 무표정을 가장한 얼굴과 눈빛. 술 취해 밤늦게 나를 찾아온 장에게 강제로 당했던 키스. 나무는 문학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해요.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세요. 내 말에 장이 킥킥거리며 웃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인생 철학이 뭔 줄 알아? 한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지 않는다. 이미 결정난 이 일을 왜 번복하려고 하지? 피곤하게. 라고 말한다. 그날 토끼가 사라지던 날 CCTV가 촬영한 장면을 캡처해놨어요. 어떤 남자가 양복 윗저고리로 솜씨 좋게 토끼를 포획하던데요. 말을 마친 내가 고개를 돌리자 장이 놀란 표정을 얼른 바꾸며 말한다. 너도 봤잖아. 그날 그 무식한 토끼 주인 말이야. 그 싸움을 계속하면 문학관에 득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싸움을 끝내려고 토끼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하고 당장 주인에게 돌려줘요.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남자가 무식하고 무리하게 굴었던 게 생각나서 그 토끼를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 문학관 이미지도 그 사람 때문에 엄청 손상됐을 거야. 뭐라고요? 토끼를 어떻게 했는데요? 설마. 그래, 생각한 대로야. 야, 너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보다 훨씬 큰 짐승도 잘 먹고 있잖아. 할 말을 잃고 멍한 채 서 있는 내 어깨 위에 장이 손을 올리며 말한다. 이런 일은 조용히 덮는 게 서로에게 좋아. 문학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의 말을 듣던 나는 세차게 그의 손을 어깨에서 떨쳐내며 말한다. 무식하고 무리한 건 당신이에요. 나무 그대로 두세요. 배자고 했던 사람이 당신이니 잘못된 인생 철학은 바꿔야죠. 나의 단호한 어투에 표정을 감추기 위해 장이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린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건 장의 요청에 의해서다.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 장의 요청인지라 급한 일이 있는 두세 명의 이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무국의 업무와 특별전 진행 상황 보고가 끝나자 장이 특별 안건에 대한 서두를 꺼낸다. 장은 먼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소은 선생 자료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며 특별전 때 전시할 품목 선정과 대여 비용을 요구한다. 이사들과 나의 눈길이 일제히 장에게로 향한다. 과연 수집의 대가구나 라는 생각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평소 그의 말이 무색해서이다. 그가 요구한 또 하나의 안건은 소은 선생이 일본 유학 시절 발표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었다. 짧은 순간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예리하고 적확한 작품 평으로 정평이 나 있는 평론가 황희사였다.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는 장 선생에 대해 내심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과하게 말을 하자면 젊은 사람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수집하고 발굴하고 그 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도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만이 아는 어떤 뿌듯함이 없었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테지요. 소은 선생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 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만인을 위한, 대의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해양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직은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소리를 들으니 사실 좀 황당합니다. 황 이사님, 이사님은 흙으로 밥을 해 드십니까? 그런 소신이 있는 일도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 이사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입가에 웃음기를 머금었으나 격앙된 표정이 역력한 장이 대답했다. 이거 보세요, 장 선생.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을 들으니 황당하다고. 우리 이사들이 생각이 없는 바보들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 선생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리어카 운전하는 사람이 앞은 보지 못하고 뒤만 보고 힘껏 밀라고 소리만 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편한 잔기침 소리가 흘러나오자 장은 다소 붉어진 얼굴로 다음 안건은 하며 말을 돌린다. 은행나무 제거 건인데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생가 뒤편에 은행나무가 홀로 우뚝 서 있어서 문학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거를 요청했는데요.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구청에 제거 작업 요청 공문까지 보냈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기로 허가가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을 그리 쉽게 결정하고 번복한단 말입니까? 수줍어하는 성격 속에 강직함을 감추고 있는 강이사가 일침을 가했다. 사실 소은 생가 지붕 높이를 두세 배 뛰어넘는 큰 키의 은행나무가 위험하긴 합니다. 만일 큰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쳐서 생가를 덮치거나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왜 제거를 철회하자는 겁니까? 사실 생가는 예전 소은 선생이 살던 집터에 새 기와 벽돌, 시멘트 등을 가져와 만든 건물에 불과합니다.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새롭게 조성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생가 터를 배경으로 소은 선생의 유년과
고뇌하던 시절의 기억을 모두 지켜보고 간직한 은행나무는 사라지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유물 중의 유물이지요. 선생이 남긴 그 어떤 유품보다 귀한 유품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저처럼 굳건한 나무가 한갓 태풍 비바람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미리 겁을 먹고 나무를 제거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제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나무라는 걸 알면서 친구의 추억을 질투해 제거하자고 그 소란을 피웠단 말인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던 장의 인생 철학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속내와 다른 말을 둘러대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장진환을 보며 나는 또다시 역겨움을 느낀다. 나무 제거 문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정말 제거를 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서의사의 말에 전문가를 불러도 결국 결정은 이쪽에서 해야 할 겁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제거를 돕겠다고 했는데 철회를 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돌아오는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라고 장진환은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를 말을 잇는다.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쉰다. 이사들에게 나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어 제거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제거 작업은 이사진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뻔한 말로 내게 변명을 하기 위함이리라. 나무 제거 작업은 철회합시다.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지요. 잠시의 침묵을 깨고 조용히 회의 진행을 지켜보던 관장이 결론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을 던진다. 그렇게 합시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이사장의 응수에 이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낭패를 본 얼굴을 감추려고 물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장을 바라보던 나는 불현듯 그를 떠올린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동물이 버려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는 장이 활기치고 있는, 자신을 버리고 안온한 화려한 삶을 선택했던 내가 있는 그런 이곳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그를. 나는 그에게 답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연분홍빛 꽃잎이 지고 나면 노란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노란빛이 희미해지면 붉은빛의 꽃봉오리를 터뜨릴 준비를 하면서 계절은 깊어가고 있다. 특별전 후에 어수선하고 소란함을 잠재우려는 듯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다. 크고 작은 나무와 잔디, 색색의 들꽃들은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듯 내리는 비를 맞으며 푸르고 싱싱하게 여물어가고 있다. 잔디 위에 놓인 디딤돌을 밟으며 문학관을 빠져나오던 나는 눈을 들어 생가 뒤에 거목을 바라본다. 홀로 우뚝 키 큰 은행나무가 비 온 후 맑게 갠 하늘을 향해 의연하게 서 있다. 이제 곧 뜨거운 계절이 오겠죠. 문학관의 은행나무 그늘이 넓어지고 있어요. 손중선과 송경령의 나무도 잘 자라고 있겠죠. 어젯밤 푸른 잎들이 무성한 화이하이루를 당신 손잡고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레 상하이행 부산발 첫 비행기가 오전 8시 반이랍니다.